당장은 규제가 먹힌 것처럼 보이지만요. 임차인들 전세 물량과 월세가 문제가 생겼어요. 이번 정부에서 답을 줬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감이 오시죠? 우리는 지금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하는가, 그리고 취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요거는 뭐 지금 해피한 사람들이죠. 대출과 상관없는 사람들, 실거주나 갭투자, 대출 없으면 고가 아파트, 현금 많은 사람들은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번외로 하고, 그 다음에 매수자 대출 실행 후 실거주 매수를 할 수 있죠. 대출을 실행하면 실거주 무조건 해야 되잖아요. 요것도 지금 규제나 다름없죠. 실거주 요건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좀 알아야 되는 게 요게 있습니다. 갭 투자 할 수 있거든요. 기존 아파트 갭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신규 갭 투자는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걸 제가 그림을 좀 그려왔어요. A라는 사람이 2021년도 7월 2일 날 집을 샀어요. 갭 투자를 했죠. 그러면서 세입자를 맞췄습니다. 똑같은 시기 2021년 7월 3일 날. 그러면은 이 C라는 임차인요, 전세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B라는 사람이 나 이거 집 사야지 해가지고 2025년 7월 2일 날 A라는 이 2021년에 샀던 거를 매도를 합니다. 근데 B라는 사람이 같은 날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D라는 새로운 세입자를 같은 날 드립니다. 이러면은 전세가 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전세 대출이 세입자가 되느냐, 이런 거죠. A라는 사람이 매수를 2021년 7월 2일 날 했어요. 그리고 세입자 맞췄어요. 근데 세입자가 임기가 끝나기 전에, 요때 A라는 사람이 집을 2024년도에 매도를 하면은 B라는 사람이 세입자가 마치기 전에 매수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전세 대출은 가능합니다. 거꾸로 얘가 요때 세입자를, 이 사람이 계약갱신 청구를 하거나 새로운 세입자를 맞추고 난 다음에 요 시기에 들어와도 전세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요때 지금 요런 경우 A라는 사람이 기존에 집을 가지고 있는 매도를 했고, 똑같은 날 어떤 사람이 똑같은 날 매수를 했고, 계약서 잔금을 치렀고, 똑같은 잔금을 치르는 날 세입자가 들어온다 라고 하면은 얘는 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신규 대출 갭 투자는 안 되는데 기존 대출은 됩니다. 그러니까 갭 투자라고 하면요, 우리가 대출을 하지 않지만 간접 대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규로 맞추는 것 이외에는 세입자를 이렇게 중간에 끼어드는 갭 투자는 지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할 수 있는 포지션은 이런 기존 아파트 갭 투자들 할 수 있고요. 이 갭 투자할 때 고가 주택들은 갭 투자를 해도 비용이 많이 들지만요, 이제 중저가는요, 투자금이 작게 들어간 데들 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투자가 또 가능하죠. 예, 그래서 기존 아파트 갭 투자 할 수 있다. 예, 대출을 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리고 신규로 전세 대출을 맞는 시점에 내가 새롭게 집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갭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 역량이 없는 지방의 대장 입지에 진입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억 이하의 대출 제한, 그러니까 대출이 6억으로 제한됐잖아요. 아파트가 6억이다가 아니라 6억이라는 규모 이상의 대출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건 수도권과 규제 지역에 한정된 거죠. 그러면은 부산, 대구의 20억 아파트, 15억 아파트, 30억 아파트가 있습니다. LTV는 70% 가능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삼익 비치타운, 지금 오늘 제가 캡처를 한 건데 24억 5천에 나왔어요. 요 나온 부분들을 LTV를 적용하면 17억 1,500만 원. 물론 여기에 이제 DTI라든지 DSR을 적용을 시키면은 조금 달라지겠지만은 LTV 기준으로 해서 17억 5천 나올 수 있고 6억 이상 10억까지는 나오겠죠. 10억 훨씬 넘게 나오겠죠. 그렇게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대출 나와서 큰일 났다. 무주택자들, 근데 내가 지금 실거주로 다른 데 떠날 수 없어. 내 위치가 그런데 원주야. 근데 난 돈이 있어. 그러면 갭 투자 해야죠. 어디로 하느냐? 수도권으로 해야죠. 어떻게 하느냐? 기존 아파트 해야죠. 그리고 지방의 대장 아파트 중에 재건축 물건 중에 좋은 물건들이 꽤 있거든요. 그리고 대구나 부산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대전도 그렇고, 그런데 대출의 역량이 없는 이런 대장 입지나 물건들 진입하는 것도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포지션 중에 하나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런 상황이고, 제가 빠르면은 1개월, 늦으면은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시장의 심리는 풀리고 가격의 거래량들의
주춤함들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이렇게 막으면서 임차인들 전세 물량과 월세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이제 핵심이에요. 근데 하반기가 되면은 이사철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동이 안 되는 거에 대한 부분들이 매매가에 자극을 할 가능성들이 되게 큽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거래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실거주자들로 거래를 할 수 있고 전세가 지금 1억 올리겠다. 집주인 4년 보호 끝 돌변 전세 내려온다. 전세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계약갱신 청구권들이 이제 끝난 사람들은 이제 시세를 반영해 가지고 가격을 올리면서 오고 있습니다. 계약갱신 만료 주인들은 가격을 올립니다. 그리고 지금 초유의 대출 제한 지금 사건이죠. 627 대책이죠. 예, 당장은 먹혔습니다. 그런데 전셋값은 걱정입니다. 왜 걱정일까요? 매물이 풍기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 특히 공급 물량이 적어서 입주 가뭄이 오는 내년은 더 심각하거든요. 당장은 규제가 먹힌 것처럼 보이지만요. 전셋값 상승을 걱정을 해야 됩니다. 매물 풍기 현상 내년의 걱정. 그리고 내후년도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택 공급의 3대 지표가 모두 감소를 했다. 그 감소가 악성 미분양 심해 최고치인데요. 악성 미분양 최고치라고 괜찮아요. 진짜 안 팔릴 건 안 팔리고 실질적인 미분양들은 지금 많이 감소됐습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주택 공급의 3대 지표도 모두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허가, 착공, 준공. 그러니까는 중단기적인 우리가 입주 물량들도 지금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전세는 아마도 비상일 겁니다. 지금 미분양도 줄고 인허가 분양도 감소하고 공급도 비상이 되고 여기에 매매가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가의 문제들도 심각합니다. 입주 가문은요. 물량들이 조금씩 나와줘야지 전세가나 이런 임차 시장들이 안정화가 됩니다. 근데 없습니다. 큰일 났죠. 그리고 627 대책. 요걸로 보증보험의 보증률을 내렸습니다. 90%에서 80%. 그리고 조건부 전세대출 규제로 전세 수요를 조금 위축되게 만들었습니다. 요것도 전세 수요가 작아지는 거죠. 위축된 거죠. 그러니까는 전세값은 올라가고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작아지고 그다음에 전세 수요는 위축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월세도 힘들어집니다. 지금 전세의 월세화 심화 속에 비용도 상승세, 주거비도 가중. 지금 월세 장난 아니거든요. 임차 계약 중 61%가 월세고 월세 가격이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임차 시장의 전체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627 대책이 실거주 의무가 있잖아요. 실거주를 한다고 하면 월세 공급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죠. 그리고 월세 아파트 경우는요. 보통 대출이 많이 낀 데가 전세를 못 놓고 월세를 놓습니다. 월세로 전향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대출을 하면 실거주 요건을 붙였으니까 이 또한 월세의 공급을 줄어들게 만드는 겁니다. 결국은 임차 시장이 힘들어집니다. 이 시장이 힘들어져서 가격들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은 매매가를 자극합니다. 그리고 하반기는요. 이사 수요가 많습니다. 언제의 이사 수요냐? 내년을 준비하는 이사 수요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전월세의 위기, 임차인들이 위협받는 시기가 거꾸로 말하면은 이 위협이 가격으로 반응하는 게 매매가입니다. 수급 불균형이 일어나니까. 자, 아무튼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풍선 효과 일어납니다. 그리고 지금 브레이크지 엔진이 꺼진 거 아닙니다. 그리고 정책으로 규제로 시장의 가격들의 대세들을 막은 적은 없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미래의 부동산의 방향을 제가 한번 같이 가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이번 정부에서 답을 줬습니다. 답을 줬고 과거에서도 답을 줬습니다. 정부에서 새로운 정책은요. 진보당에서 되게 많이 냈어요. 근데 새로운 정책이 되게 재밌었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새로 나온 게 뭔가요? 종부세와 재초안,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그리고 DTI를 도입한 게 노무현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취득세 중과를 새롭게 도입을 했고 그다음에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 대한 부분을 반으로 나눠 가지고 보유와 거주의 요건들을 한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15억 대출 규제 DSR을 도입한 게 또 문재인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재명 정부 대출의 9억 처음으로 도입된 겁니다. 대출 규제는 이제 응용을 한 거죠.
그 다음은 규제 확대, 그 다음에는 세금에 대한 것들을 건드릴 겁니다. 정부에서 진보당에서 새로운 걸 되게 많이 만들었는데 새로운 게 완화책은 하나도 없습니다. 에브리띵 규제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게 반복이 됩니다. 노무현 문재인은 쪼였고 박근혜 이명박 윤석열은 풀었다. 역대 정부를 보면요. 계속 고강도의 규제 정책을 펼치는 건요. 이제 진보당이었죠. 서민들 보호하고 평등한 사회 만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공평한 사회 만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계속 완화를 해주는 거는 보수당에서는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되니까. 세금이 너무 과도하면 문제가 되니까. 성장 동력을 만들고 내수를 살리고 시장을 돌려야 되니까. 그러니까는 세금을 낮게 하면서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나오는 생산성의 복지들, 일자리 복지들 이런 거에 신경 쓴 거예요. 돈 푸는 복지가 아니라. 그 두 개가 계속 쪼이고 풀고를 왔다 갔다 부동산에서 적용해서 한 겁니다. 근데 규제가 부동산 못 막았습니다. 그리고 완화한다고 규제가 빨리 반응한 것도 아닙니다. 물론 2014년도에 대출 규제 풀고 2013년도에 세금 완화, 취득세 완화, 그다음 취득세 완화했거든요. 원래 영구 완화를 2013년도에 했습니다. 그 원래 2%를 1%로 유예하다가 뭐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서 또 가격들이 유동성이 풀리고 오르긴 했지만은 궁극적으로 꺾게 만든 거는 외부적인 요인이지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이 아니었는데 문제는 규제라는 정책이 가격들을 급등을 시킨 거는 문제였어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나? 규제를 하면은 지금 못 맞게 막 물이 나오고 싶은데 못 나오게 틀어막는 거잖아요. 이걸 근데 가끔씩 풀어주면은 원래 정상적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 속도가 팍 하고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진보당이 이제 집권을 하기 때문에 이제 쪼우는 건 맞습니다. 그 방향은 맞아요. 과거를 보도 그렇고 앞으로 진보당이 잡아도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올 거냐? 이제 힌트가 여러 가지 중에 있지만 인사에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대통령 부동산 책사가 차관으로 공공주택 투기 방지 힘실리나. 이분이 누구시냐면은 가천대 교수님이에요. 이상경 교수. 저랑 같은 전공을 하셨더라고요. 국토부 1차관, 1차관으로 이분이 이제 주택 쪽 분야를 맡으실 거예요. 이상경 가천대 교수를 임명했습니다. 지금 이제 가발 쓰셨는데 이땐 가발 벗어진 모습이네요. 지금 이분은 제목만 봐도 과도한 부동산 개발 이익 환수를 강조한답니다. 인사를 보면 딱 보이죠. 지난 대선 때 250만 원 공급 공약을 이끌었습니다. 250만 원가 얼마나 큰 거 얘기했죠. 서울의 아파트 빌라나 이런 거 빼고 아파트만 한 1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106만 원. 그리고 경기도에 한 200만 원 넘게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에 한 22만 원 정도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럼 대전하고 경기도를 전체를 새 아파트로 만든다라고 하면은 한 25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이 공약을 이끌었는데 근데 이 250만 원의 공약도 공공주택 공급을 강조해온 학자입니다. 딱 이제 어떤 느낌이 올 줄 아시죠? 지금 제목도 공공주택 투기 방지 힘실리나.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은 그 이상경 이제 차관이죠. 제1차관은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과 개발이익 환수에 대해서 엄청 강하게 주장해온 대표적인 부동산 학자입니다. 전문가. 그리고 이제 공공주택 확충 이런 부분 이런 걸로 이제 뭐 주거가 소유가 아니다. 권리로만 인식하는 정책 패러다임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전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개혁위원회 출범식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국토보유세, 그러니까 토지이익 배당금이죠. 그 공약 설계를 주도한 사람입니다. 이제 감이 오시죠.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감이 오시죠. 그리고 재밌는 신문 보여드릴까요? 2021년 신문입니다. 대장동 개발 획기적 이상경. 이 이상경이라는 분이 요 분입니다. 대장동 개발 기획이 획기적. 이재명 부동산 계획이 위원장으로 이제 임명이 되었죠. 그래서 요때도 대장동 옹호하고 당시에는 혁신적이다 주장해요. 뭐 비리가 혁신적이었습니까? 그래서 이런 출범식을 가지고
뭐 부동산을 발생한 불로소득을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임대료는 소비 여력을 줄이고 내수를 위축시키고 있다. 부동산 개혁으로 대한민국이 대전한 토대를 마련한다라고 주장을 한 사람입니다. 당시에는 혁신적이다. 이런 얘기를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분의 이제 관념들과 책들을 보면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죠. 제1차관입니다. 공정한 부동산, 지속 가능한 도시. 이제 이런 거를 정책에 반영을 하겠죠. 그래서 제가 이 책의 목차를 한번 봤어요. 목차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더 크게 보여드릴까요? 토지 공경에 기초한 전국민 주거권의 실현 방안, 기본주택의 개념과 공급 활성화 방안, 사회주택 성과와 정책적 과제, 임대차 보호 강화를 위한 주거법원 도입. 좀 심각하죠. 이게 제1차관입니다. 그리고 일단 개발이익 환수 이런 것들 집중하겠다라고 얘기한 거. 그리고 실수요에게 안정적인 주택 공급. 주택 공급을 하는데 주택 공급은 어떻게 한다? 공공성에 기반을 둔 주택 공급 확대. 부동산 시장 안정 조치를 강조했다. 예, 여기 가발을 쓰셨네요. 오늘 취임식 사진인 것 같습니다. 공공개발 이익 환원제 이렇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런 상황에서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런 거는 당분간 없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지가 될 겁니다. 우선은 유지가 아직 낸 사람은 없지만은 근데 공공에서 여기서 공급을 한다고 하잖아요. 과연 공급 잘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사업성을 안 좋게 하는데 어떤 사업자가 가려고 할까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인사를 통해서 지금 정책에 대한 기조들을 볼 수 있었죠. 그리고 이거 6월 27일 날 3일 전에 나온 겁니다. 정책자금 대출 줄였잖아요. 주택기금 디딤돌 버팀목 대출은 최대 한도를 대상별로 축소 조정을 하고요. 축소 조정을 하고 한정된 주택기금 재원을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공공주택 저소득 서민 대상의 주택자금 지원으로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라고 이거 제가 저번 금요일 방송 때 얘기를 했는데요. 정책자금 이거는 안 줄여도 되는 거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디딤돌이랑 버팀목은 줄이는 것보다 더 개선해가지고 사람들 집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돈의 비용들은 축소를 해서 내가 원하는 데 사는 게 아니라 여기 이 내용이 그거예요. 주택 공급, 공공성을 확대한 공공주택이라든지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이런 주택 공급에 사용될 거니까 이런 지역에는 나한테 등기대. 이런 지역에 많이 쓸 거니까 이런 데 와. 요거 좀 줄이더라도 여기 확대하겠다는 거예요. 자유로운 선택보다 국가에서 선택한 데에 돈을 자금을 더 쓰겠다는 거죠. 이런 거 보면은 하나하나 문구를 보면은 세세하게 어떤 방향으로 정책이 갈지 예상이 됩니다. 정치 얘기를 하지 말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역대 정권에서 진보는 고강도의 규제를 펼치고 보수는 완화를 펼쳤습니다.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고 시장은 진보와 보수와 상관없이 가격을 집요하게 꺾은 것은 외적인 요인들, IMF, 서브프라임, 그리고 금리의 인하,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내적 요인은 200만 원 공급, 214만 원 1990년대 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꺾은 거지 실질적으로 막는다고 꺾은 사례는 없습니다. 브레이크는 잡죠. 길게 잡을 수 있죠. 뭐 2017년, 2018년 9.13 대책 한 7개월, 8개월 잡았죠. 그 잡은 겁니까? 튀어 올라왔지 더. 근데 지금은 규제와 공공성을 강조하는 정책들이 이제 일어날 것이다. 예측할 수 있지. 예측할 수 있고 그리고 저는 부탁을 하고 싶은데 이런 젊은 분이 이게 딱 표시가 났어요. 나중에 다른 가치로 변하기를 좀 기대합니다. 저한테 단 댓글이거든요. 아마 이재명은 추후에 공공임대를 퀄리티 있게 갈 거예요. 그전 정권과 비슷한 차원으로 예상한다면 다 틀릴 거예요. 알짤 없다는 거죠. 투기를 하지 말라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갭 투자하다가 폭망한 제 여친 제가 구해놨더니 고맙다고 톡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죠. 여친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정권의 후보를 떠나서 어떤 정권이든 불공정한 욕망은 실패 확률을 굉장히 높이네요. 뭐 좋은 말도 있고 한데 이제 이재명이 공공임대 고퀄리티로 갈 거라는 겁니다. 요거를 보면 또 무슨 생각이 듭니까? 임대주택을 고퀄리티로 가면요 돈이 많이 들겠죠. 그리고 LH가 지금 공공기관 중에서 부채율이 가장 높습니다.
공채가 되게 많겠죠. 근데 공공 임대주택을 늘리고 고퀄리티로 가면은 그 공채와 부채는 훨씬 더 많이 늘어나겠죠. 지금 여러 비금융권을 제외하고 지금 현재 LH공사가 부채율이 1위입니다. 그 이제 중공공기관들, 산하기관들 중에서. 근데 고퀄리티로 간다? 늘어나겠네요. 그 부채가. 부채는 LH 있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사업 구조상. 그런데 이제는 가속화되는 게 문제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걸 바라면 안 됩니다. 타워 팰리스 같은 공공임대주택 하면 안 됩니다. 여건에 맞게 하는 거지. 그리고 이런 거 많이 하면 안 됩니다. 공공에서 이런 것들 다 받쳐주다가요 생산성이 없어지고 나라 망합니다. 적당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기대하고 간다면 저는 희망이 없다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희망이 없다 이런 거를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이런 걸 안 믿었으면 좋겠어요. 뭐 이거 해가지고 뭐 우리가 간장 먹는 인생이 소고기 먹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어차피 빌린 건데. 그리고 그 빌린 것이 되게 좋다고 하더라도 내 거 아니잖아요. 내가 좋은 지역에 산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이렇게 돈 쓰면은 나라 경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환율이든 화폐 가치 하락이든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은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지금 이런 정부의 기조들을 보십시오. 앞으로 이제 어떻게 갈 건지 인사를 통해서 정책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했냐 과거의 규제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의 대처 방법들을 찾아야 합니다. 저는 이런 공공성 강조가 된다라는 전제하에서 적응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갭 투자할 사람 하시고 자산이 없는 사람 자산 불리시고 그리고 지켜야 될 수 있는 사람은 이 기간들 긴 터널들 잘 지나가시고 지금은 대응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집이 없는 사람은 대처를 잘해서 집을 한 채를 마련해야 됩니다. 지금의 정책의 기조는요. 민간에서 공급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의 정책의 기조는요. 돈을 찍어내는 정책입니다. 지금의 기조는 고가주택과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일본도를 하는 정책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기조를 봐서는 이재명식 속도로 정책을 급하고 빠르게 낼 가능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봤잖아요. 한 방에 내는 거. 이게 스타일이거든요. 이재명식 스타일이거든요. 이렇게 낼 가능성들이 이제 계속 있겠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집값이 내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처럼 규제로 브레이크를 잡는 순간이 영원히 엔진이 꺼진 집값이 끝난다는 그런 시기의 시그널이 아닙니다. 브레이크가 잡힌 거고 요거는 풀릴 겁니다. 그리고 거래는 자유가 없기 때문에 힘들 겁니다. 하지만은 자산을 잘 관리하면요. 이 터널만 지나면요. 자산이 이 돈이 풀리는 시장에 수급 불균형의 시장에 자산이 많이 불어날 수 있는 여지들이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잘 지키십시오. 그리고 겁먹지 마십시오.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겁먹을 시기가 아니라 고통을 이겨내고 기회를 잡을 시기입니다. 이제 부산에 갑니다. 이번 7월 달에 가야 될 것 같더라고요. 왜냐? 부산에 기회가 생긴 것 같으니까. 그리고 그 기회를 같이 1대1 상담소를 통해서 전략들을 한번 짜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산에 계신 분들이 미리 이제 자료를 주시면은 그 자료를 제가 받아서 7월 24일에서 26일까지 마린시티에서 제가 이제 1대1로 출장 상담을 할 예정입니다. 나중에 이제 위치는 마린시티에 추후 개별 공지를 할 거고요. 이메일이나 전화 접수 이렇게 해주시면은 됩니다.